2019년 9월 2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과연 글로벌 이슈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고 또 증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며 우리는 한낱 인간인 주제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가는 것.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첫 번째 주, 과연 주식하시는 분들,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경제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점검 시간도 가져갈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는 오성운동과 동맹이 1년 2개월 만에 연정이 붕괴되고 지난 8월 28일 날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새롭게 손을 잡고 연정을 하기로, 연정 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 이 상황은 누구로부터 전개가 됐냐 하면 바로 살비니 부총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역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총리가 역모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주세페 콘테 총리에게 사임까지 이끌어내는, 그래서 마치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살비니 부총리가 실세가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역모를 저질렀겠죠. 그리고 살비니 부총리가 주세페 콘테 총리를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주세페 콘테 총리는 정치 경력이 전무해서 초반에는 바지 총리라는 비아냥까지 받았을 정도고요. 정치 어떤 경험이 없는 이 주세페 콘테 총리가 총리 자리에 올라갔던 이유는 오성운동과 동맹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자리를 만들어준 거겠죠. 그러니 살비니 부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주세페 콘테 총리가 상당히 만만하고 무시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총리보다 총리가 위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내가 아예 판을 뒤집어서 내가 총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불신임함을 추진하고 결국에 주세페 콘테 총리에게 나 때려칠게. 그래, 나 못해 먹겠다. 그리고 사임 의사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개가 재미있게 돌아갔죠. 결국 살비니 부총리의 이런 역모가 오성운동과 동맹의 연정을 붕괴시키고 오성운동과 민주당과 손을 잡는 과정에서 신데렐라가 아니라 마테렐라 대통령이,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세페 콘테 총리를 그냥 총리에 유임하자. 그리고 오성운동 측도 그렇게 나쁜 카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성운동도 인정하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민주당도 오케이 하면서 어찌 보면 그동안 바지 총리로만 자리 잡았던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제 다시 총리의 자리를 연임하면서 진정한 실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 반해서 역모를 진행했던 이 살비니 부총리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웃기게 돌아가는 거죠. 이 살비니 부총리가 10월 19일 날 로마에서 대규모 대중 집회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열 받겠죠. 내가 이러려고 역모를 저질렀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이랬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탈리아는요, 지금 오성운동과 민주당이 연정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두 정당이 연정은 했지만 물과 기름 같다. 이 부총리직 유지에 대한 이슈라든가 내각 배분이라든가 난민 문제 등
두 당이 쉽게 그렇게 섞일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도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역모를 저지르고 좀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살비니 부총리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해가 됐고요. 10월 19일 날 로마에서 대규모 대중 집회를 개최한다. 뭐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또 영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즘 무슨 정부 불신임안이 무슨 뭐 유행인가 봅니다. 예.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 즉 야당 측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이 BBC 방송에 출연해서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법의 목적이다. 무조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브렉시트를 연기를 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간까지 연장할 건데 지금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일단은 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기 기간은 부차적인 것이고 무조건 지금 보리스 총리가 10월 31일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노딜을 감안하고라도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일단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의회 승인 없이도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9월 3일 날 이제 의회가 다시 열리면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리스 총리는 9월 3일부터 열리는 의회를 일단은 일주일 동안 지켜보되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해버리는, 아예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보리스 총리를 규탄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막고 어떤 법을 만들어서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리고 이런 걸 못하게끔 아예 의회를 정해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당이 의회 승인 없이 노딜 브렉시트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9월 3일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잘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수당 내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면 보수당 내에서도 똥도 서서 쌀 것 같은 보리스 존슨 총리처럼 강경 브렉시트 논자가 있는가 하면 즉 죽었다 깨어나도 노딜이라고 해도 우리는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보수당 의원들도 있는 반면에 노딜까지 해야 되냐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보리스 존슨과 의견을 달리하는 반보수파 그러니까 반보리스파가 존재하는 거겠죠.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보리스 총리가 그 20명 정도인 일명 반란 세력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선택할 것이냐, 보리스 총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1야당 노동당인 제레미 코빈을 선택할 것이냐. 만약에 니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여 명의 반란 세력들은요. 그래도 꿋꿋하게 노딜 브렉시트 하겠다라는 어떤 그 보수당 공약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 공천에서 우리를 배제시켜? 그러면 우리는 독립 보수당 자격으로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내도 지금 콩가루가 된 거죠, 완전히. 뒤숭숭합니다. 자, 프랑스와 일본은요. 지금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할 거라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상황이 좀 달라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딜을 좀 막아보고자 이 하드보더,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지금 보리스 총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보리스 총리와 유럽연합이 이제 협상을 하는 또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이런 상황을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유, 그래. 영국 쟤네들 딱 사이즈 보니까 쟤네는 무조건 노딜할 각이네. 노딜각이야, 노딜각. 이렇게 생각하고 프랑스 킬레 항구에서 영국을 오가는 이 화물 트럭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통관 예행 연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경 통관 수요 대비 700여 명을 더 충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 내에서 어떤 그 국경 내에서 왕래하고 이러면 예전에는 마치 국내에 왔다 갔다 하던 미쓰리 제가 뭐 충청도를 가건 부산을 가던 뭐 전라도를 가던 이렇게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권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이란 국적을 넘어서 하다못해 대마도를 가더라도 여권이 필요하니까 그것처럼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 뭐 여권을 검색하고 비자를 검색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검역할 때 많은 이 검색 요원들이 필요하니까 700여 명의 세관 직원들을 충원시켰다고 합니다. 이미 프랑스는 아이고 저거 영국 저것들 저거 노딜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도요다가 11월 1일 부품 배달 차질을 우려해서 영국 버나스턴 공장을 일시 폐쇄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란 문제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지난번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 핵합의 유지를 위한 방안이 어떤 협의됐고 그 G7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협의점을 이란에다가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미 프랑스가 이란에다가 핵합의 유지 방안을 2주 전에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G7 정상회담에서 그 유지 방안 안을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마크롱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란 핵협정 그 합의를 했을 때 작년 2018년 5월 8일 날 미국이 그 협정을 탈퇴해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죠. 탈퇴한 다음에 이란을 다시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금융을 제재하고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그런데 미국만 탈퇴했지 그 합의에 유럽연합과 이란은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탈퇴한 다음에 이란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미국이 이란을 그렇게 제재하자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어이, 니네가 날 제재해? 알았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 탈퇴한 지 1주년이 되던 올해 5월 8일 날 이행 범위를 축소하겠다. 자, 단계별로 축소하겠다. 1단계가 뭐였냐면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양을 초과시키겠다. 그리고 그렇게 1단계 우리 초과할게라고 발표한 다음에 정확하게 60일 이후인 7월 7일 날 2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2단계는 뭐였냐면 우라늄 농도 상한을 3.67 이상으로 농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진짜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3.67이 아니라 4.5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미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라는 거죠. 농축 저장 한도를. 그리고는 이제 다가오는 9월 5일 날 만약에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해주지 않는다든가 금융거래를 재개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우라늄 농축 핵합의가 진행됐던 이전 수준인 20%까지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단 만약에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한다든가 어떤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재개해준다면 우리 이란은 핵합의에 복귀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뜻밖의 손님인 이란의 외무장관을 초대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고 G7 정상회담에서 이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서 이란한테 전달하고 뭐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9월 5일 날 이 유럽연합이, 그러니까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 줄지, 금융거래를 재개해 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란이 저것들이 내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네? 그러면서 3단계로 돌입을 할지. 이번 주에 사실 미국도 뭐 나오는 고용 지표가 물론 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사실 뭐 경기 지표와 상관없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사실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란과의 유럽과 이런 그 재계 문제가 또 오케이 되지 않으면 이란이 농축 합의를 20% 이상까지 상향한다. 그럼 또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이런 또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감, 유럽과 또 이란 간의 긴장감,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글로벌 증시, 글로벌 이슈에서 또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이란에서 가지고 있는, 이란에서 억류하고 있는 영국의 스테나 임페로 지금 석방했다라는 얘기 지금 제가 못 듣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어야 향후 대화와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즉, 선 해제 후 대화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말에 다른 청취자님들께서 돈다방 미쓰리에게 미쓰리 다른 방송에서는 자꾸 중국이 뭐 항복을 하는 거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거래.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대. 뭐 이런 얘기를 한대. 저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주말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 기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검색해 봤는데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빼고 다른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저 어렸을 때 그 프로그램 정말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봤는데 이 사자의 무리라든가 호랑이는 각자 생활을 하죠. 하여튼 뭐 사자의 무리라든가 이런 무리를 보면 그 아주 강한 대장놈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대장 수컷이 있죠. 그리고 수컷 주위에는 또 그 언제든지 이제 그 대빵 자리를 노리는 그런 또 수컷들이 젊은 세력들이 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자 무리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그 대빵 수컷이 어느 순간 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수컷들이 기회를 노리고 좀 만만해 보이면 쥐잡듯이 잡죠. 아니, 사자를 쥐잡듯이 한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사자 잡듯이 잡죠. 예. 그렇듯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날 들었던 가장 많은 생각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장 지금 북한과의 문제를 보면 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31일에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의 아름다운 뭐 편지를 받았고 뭐 김정은이 북한은 뭐 발전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을 약간 좀 폄하하는 발언들도 했고요. 정말 누가 보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둘이 정말 사귀는 듯한 표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도 괜찮대요.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한미 연합훈련 싫어한다. 뭐 돈 들어가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얘기만 말씀드리면 연합훈련이 끝나면 이제 북한과 미국이 다시 이제 뭐 회담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진전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뭐 어떤 협상을 하고 뭐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경제 제재 풀어줘. 그러면은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즉 이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 해제 후 회담입니다. 선 해제 후 대화죠. 이건 지금 김정은과 이란이 공통적으로 트럼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사이가 좋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뭐 G7 정상회담에서 뭐 이란의 외무장관이 뜻밖의 손님으로 방문했다. 뭐 뭔가 대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했던 게 뭐냐면 서로 각자 원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동물의 왕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저 빼고 사람들이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오히려 이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어찌 보면 더 압박하는 그리고 그 압박할 수 있는 재료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란과 북한과 중국의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의 어떠한 그 갈림길을 재선의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그 유무를 결정지어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멕시코 장벽 이야기 나옵니까? 얘기 안 나와요. 뭐 난민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에 걸고 싶어 했던 세 가지의 메달, 중국과의 무역협상, 북한을 비핵화, 그다음에 경제 대통령,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경제 대통령은 미국이 알아서 지금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있고 북한 문제, 중국 문제는 지금 전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즉,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그 초조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김정은이나 이란 대통령한테 비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 쭉 보면서 너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이란 문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어떻게 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요, 제가 2부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 좀 남은 시간에는요,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좀 보면은요, KF투자증권이 1940에서 2000, 시장 저점 인식 강화 전망, 장밋빛 전망을 쓰는 거죠. 하나금융투자증권은 1900에서 1950포인트, 미중 관세전, 전면전보다는 심리전에 초점. 보세요. 경제는 심리전이에요. 주식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그죠? 문과 중에서도 뭐 상경계가 아니라 국문과, 즉 어학과, 그리고 심리학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시장을 통계적, 확률적으로 접근한다? 그냥 하시라 그러세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랑은 관심 없는 부분입니다. 자, NH투자증권은 1900에서 1970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관세는 부과하고 협상도 지속하고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것이다. 근데 그냥 양보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종이호랑이기 때문에, 종이호랑이지만
절대로 그냥 물러나진 않는다.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물러날 것이다. 한 발씩 이렇게 뒤로 물러날 것이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만약에 이 무역 협상이 없었다면 중국이 홍콩을 겁나게 압박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미국 저 미친놈들, 아니 우리 홍콩 문제를 왜 니네가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아마 속으로 겁나게 비웃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뭔가가 필요해요.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고, 어떤 청취자님께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자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길 원하기보다 아예 그럴 바에는 책임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홍콩을 중국이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홍콩 문제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면 결국 미국 증시도 하락할 거고, 그럼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하락시킨 게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소설을 써봤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거기다 이제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네, 어떻게든지 어떤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나는 평화주일세 이런 거를 이제 외치고 싶어 하는 그런 멘트들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글쎄요, 홍콩 문제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진핑이라면 홍콩에다가 이 무력을 쓴다.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진짜 이 중국이 홍콩을 막 무력으로 압박하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어떠한 명분이 되니까 중국한테 뭔가를 이렇게 뭔가 이런 상황, 즉 지난번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부터 뭔가 지금 상황이 기류가 중국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기류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평화주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중국이 저럴 수 있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타도하자,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라면,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홍콩에다가 무력을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한 카드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홍콩에다가 무력을 써서 증시가 하락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다, 이런 명분이 주어진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참 신기한 게요. 누구 때문에 내 지갑이 얇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갑이 얇아진 게 중요한 거죠. 제가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제가 저 대통령이 증시를 하락시킨 게 아니라 아이고 중국 저놈들이 홍콩을 저렇게 무력으로 진압해서 증시를 하락시켰어. 그래 트럼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트럼프 때문이든 시진핑 때문이든 홍콩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지 상관없고, 일단 내 지갑이 비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까칠해지거든요. 까칠해지고, 과연 미국 국민들이 만약에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증시가 급락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이 아이고 트럼프 너 때문은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널 찍어줄게,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이 돈 앞에서는요, 무력은 혈육도 이긴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뻐 보이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 모든 상황이 트럼프 때문이야. 봤지? 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문제 가지고 지가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만약에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하락했다고 해도 아마 미국 민주당에서 이 모든 거는 다 트럼프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보는 관점은 내 주머니가 얇아지면 누가 내 주머니를 얇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재미있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꾸 2008년도 얘기가 나오네. 2008년도에 직장도 이제 잃게 되고, 월급도 가압류되고, 영업도 정지하고, 뭐 대기도 발령나고, 완전히 돈줄이 그냥 완전 꽉 맥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돈줄을 막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저와 소송이 붙었던 그 고객 때문이고, 또 그 고객과의 소송이 걸리자 저를 대기 발령 내고 제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저를 완전히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증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이고 저거 그냥 그러니까 여자 영업사원이 그냥 돈 많은 의사랑 어떻게 뭐 이렇게 스캔들 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고가 났을 때 법무팀에 가서 이제 경위서를 쓰는데 그 고객이랑 좋아했느냐, 그 고객이랑 술 마시고 그냥 헤어졌느냐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그 고객과의 분쟁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누구냐면 바로 제가 충성했던 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저의 어떠한 그 유죄, 무죄 그 결과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저를 그냥 대기 발령 내버리고 영업정지 시켜버리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재기해야지라고 하면서 방송을 출연했는데 방송국에다 전화해서 그 직원 지금 대기 발령 났으니까 출연시키지 말라고 했던 증권사였습니다. 증권사뿐만이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주변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것처럼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때부터는 누가 하락시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일반 사람들은.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 이렇게 내가 마치 이제 무슨 바둑에 훈수 두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보는 관점이 아이고 저거 트럼프 저거 지 때문에 증시 하락할까 봐 저렇게 중국이 대만 이제 홍콩 저렇게 진압하는데 저것 때문에 증시 하락하니까 좀 민망하겠네. 책임 전가했네. 이렇게 우리는 보겠지만 당장 미국 국민들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 지갑이 지금 내 계좌가 내 투자 금액이 빵빵빵빵빵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뭐 제 생각이었고요. 2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미있는 사실은 미쓰리와 전혀 다른 의견들을 내는 증권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9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막 올라가고 이랬을 때만 하더라도 마치 크게 좋아질 것처럼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주말 동안에 보니까 아이고 9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난항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고 증시가 불안할 것 같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는 세상 가벼운 게 이 어떤 기사를 쓰는 분들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어떤 이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과연 미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